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태극기와 십자가의 동맹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는 민주주의를 싫어하는지 아예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기독교도 민주주의를 지지하는지 답답하고 궁금한 시민들에게 호모 요쿠스의 저자 이병주 변호사가 시원한 질문과 명쾌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박근혜 사태와 기독교의 문제, 기독교인들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도서출판 대장간.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라. 롯데카드 무브컬처 라이프 사진전. 역사에 각인된 기념비적인 순간. 거대한 존재에 맞선 인류의 도전. 어두운 시대를 밝혀낸 20세기의 영웅들. 삶과 역사가 만난 그곳. 라이프. 생명이란 이름에 담긴 900만 장의 역사. 롯데카드 무브컬처 라이프 사진전. 예술의 전당. 텍스토머 정품을 꼭 확인하세요. 우리 집 방충망 바꿨어요. 미세벌레 덤벼봐 먼지 모두 덤벼봐 촘촘해서 촘촘만 방충망은 촘촘만 예쁘고 통풍까지 좋아요. 방충망은 촘촘만 주식회사 텍스토머. 텍스토머 정품을 꼭 확인하세요. 우리 집 방충망 바꿨어요. 미세벌레 덤벼봐 먼지 모두 덤벼봐 촘촘해서 촘촘만 방충망은 촘촘만 예쁘고 통풍까지 좋아요. 방충망은 촘촘만 주식회사 텍스토머. 새벽 2시에 깨어났나. 딱히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나. 새벽 6. 아우, 이 인간이 잠도 못 자게 화장실을 들락거려. 남성 활력과 전립선 건강. 하루 한 알로도 충분합니다.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아연, 비타민 A, D, E까지 하루 영양 기준치 100%를 꽉 채운 메가셀 남자의 활력.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메가셀 남자의 활력을 검색해보세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의 의도, 정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네, 미국에 계실 때 문정인 특보 발언 논란으로 크게 화제가 됐을 때 저희가 너무 짧게 연결해가지고, 네. 예. 그때 너무 짧아서, 네.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그렇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저희가 스튜디오에 한번 오시면 뒷담화로 한번 재밌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예. 오늘은 현재까지는 북한의 주장입니다. ICBM을 쏘아 올렸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북한이 했습니다. 우선 가장 궁금한 것은 러시아는 이게 ICBM이 아니라고 하고, 예. 일본은 결론을 못 냈는데, 현재 우리 당국은 이 발사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일단 한국하고 미국 당국은 일단 ICBM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북한이 발표한 대로 따르면, 정점고도 고각 발사를 해가지고 2,800km 이상 올라갔고요. 예. 그리고 한 40분간 비행을 해서 한 900km 이상 날아간 건데, 이거를 일반적인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한 것, 표준 각도로, 고려한다면 한 7,8,000km 이상 날아가는 거로 보기 때문에,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일단 간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이게 정상적인 발사체가 아니라 아주 특수하게 고각으로 발사한 거기 때문에, 그런 표준각으로 발사했을 때 얼마큼 갈지는 또 확인해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스스로, 발표한 ICBM의 성공적, 발사라는 측면에서는 한미 양국은 일단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고각이라고 하면, 거의 수직으로 발사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 주변에 인접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잘못하면 인접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각 발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당국은 이것이 ICBM이 아니냐 이렇게 잠정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분석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예. 자, 근데 ICBM 기술 자체는 이미 60년 전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이 대단하기보다는 이게 이제 어떻게 전략적으로 외교적으로 영향을 미칠까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북한은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ICBM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북한이 ICBM이라고 할 때는 그 발사체의 그 능력, 그 다음에 그 고각으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하고, 그 다음에 대기권의 진입 능력, 그 다음에 그렇죠. 대기권에서 다시 지상으로 떨어질 때 진입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괄적으로 해서 기술인데, 이런 그 ICBM 가지고 있는 기술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ICBM이라는 것은 지금 어느 나라든 그 냉전 시대 때부터 서로들 갖고 있었던 기술이기 때문에 이 군사 기술적 측면보다는 ICBM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 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우리가 흔히 전략적 자산이라고 할 때에는 단순한 군사적 무기 이상의 안보적 그 측면, 그다음에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이게 몇 킬로미터로 날아갔다 이거보다는 북한이 왜 이런 전략 혹은 외교적 뭐랄까요 제스처를 취하느냐, 북한의 의도가 뭐냐. 물론 기술을 만만하게 정하고 자신들의 자신감 혹은 자존감을 내보이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한미 정상회담이 3일 전, 4일 전에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한미가 공동 보조로 북한을 압박할 것이 이제 틀림없는 상황에서 이 발사가 가지는 어떤 전략적 외교적 의도는 무엇일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그 전략이 좀 바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 이제 김정일 시대의 전략이라는 것은 핵이나 어떤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사일 기술을 그 개발을 완료하지 않은 채, 물론 그 당시 북한이 아직 그런 이 기술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 측면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그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자체를 협상 전략으로 활용했다고 본다면, 김정은 시대의 외교 전략은 전략적 자산을 확보한 이후에 그러니까 소위 핵보유국이나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한 전략적 자산을 보유한 상태로서 한국과 미국, 특히 미국과 대화에 나서겠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한 기술을 보유할 건지 말 건지가 하나의 협상 카드였다면, 이제는 보유한 상태에서 서로 핵 군축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양국 간의 관계 정상화 문제를 동등한 입장, 최소한의 완벽하게 북한과 미국이 동등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균형 잡힌 입장에서 대화하겠다. 이게 김정은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지금까지 이제 대북 제재들, 그런 제재로 우리를 꺾을 수는 없고 우리를 대등한 협상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첫 번째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실상 대화다운 대화가 없었죠, 북한 입장에서는. 예. 그 오바마 정부 내내 사실은 전략적 인내라고 했지만 전략적 인내에서 그 제재만 있고 대화다운 대화가 없었고, 트럼프 정부에서는 최대한의 그 제재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아직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한국 정부, 물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지만 그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대화의 어떠한 구체적인 대화의 어떤 그 수단이랄까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것이 주무장관인 통일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그런 면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 대화 그 기존의 대북 정책, 즉 미국과 한국 또는 국제사회가 해왔던 제재나 압박 정책에서 별 변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한 어떤 의구심을 갖고 이번 ICBM 개발을 미사일 실험을 단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 결과 직접 오바마 정부는 전략진내라고 사실상 대화도 하지 않고 특별한 액션을 전혀 취하지 않는 전략이었다면,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대북 채널을 다시 열고 대화를 시작해야 하고 그 주도권은 남한이 가지겠다, 이거를 우리와 미국이 합의를 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미사일 발사 때문에 남한이 주도권을 잃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어제 언론을 통해서는 제기가 됐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렇게 한미 양국의 합의가 어떤 이러한 사건을 한 가지 사건, 물론 이게 단순하거나 아주 가벼운 사건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사건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그렇게 합의했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좀 더 그러니까 최소한 한국에게 운전대를 맡겼고 그다음에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것에 한미 양국이 합의했을 때에는 일정 기간 그러한 정책의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겠죠. 다만 지금 문제는 그러한 아직 대화가 재개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시점인데, 북한이 그 장거리 로켓 미사일 실험을 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기와 어떤 조건이 매우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지금 한국 정부에게 부담이 된다 이런 지적은 가능하겠지만 우리에게 왔던 대북 정책의 주도권이 금방 상실돼서 다시 미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고 한미 양국의 정상회담의 합의를 너무 가볍게 평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북 채널의 주도권을 이제 남한이 계속 가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지금까지 드러난 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전략이라는 건 압박도 하지만 대화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두 개를 병행해야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화 재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지 혹은 북한이 남한의 남한의 어떤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지 이런 건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어떻게 대화를 하자고 제안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죠. 원래 그 북한과의 대화의 그 축은 몇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 간의 인도적 또는 그 사회문화 교류 차원에서의 남북 간의 대화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채널은 북미 간에 있습니다. 북미 간의 그 소위 그 관계 정상화와 핵 미사일 문제를 포괄하는 대화 채널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대화 채널은 역시 그 남북 간에도 가능한 얘기인데 이거는 남북 간에 예를 들면 그 군사분 개선 내지는 군사분 개선의 긴장 완화하고 서해에서의 평화 문제 이런 그 군사적 의제가 있을 수 있고요. 하나 더 나가서 의제가 있다면 이제 다자간 의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자회담 틀 안에서의 뭐 3자, 4자 내지는 육자회담을 포괄하는 이러한 형태의 대화의 틀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육자회담이 당장 가동되기가 쉽지 않고 그다음에 북미 간의 대화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 대화가 모멘텀을 연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분 개선 중심으로 또는 서해상에서의 긴장 완화와 인도적 사회적 문화 교류의 차원에서의 대화가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대화 재개를 그 가능성을 모색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북한에게 그 육자회담 참여나 미국과의 어떤 전략적 자산, 소위 얘기해서 핵과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대화에도 진정성을 갖고 좀 더 적극성을 갖고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가는 방안이 우리가 운전대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현실 가능한 접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더 엄중해질수록 오히려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기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네네. 이럴수록 아주 구체적이고 단순하게는 판문점 채널부터 빨리 복원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회적 문화 경제 교류란 대화가 한 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군사분 개선, 서해상을 포함한 군사분 개선의 긴장 완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그런 그 군사분 개선상의 남북 간 그 대화 채널, 그러니까 최소한의 연락망마저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대화 채널, 그러니까 통신 수단부터 복구해서 그 물리적 충돌이라든지 또는 안정적 우발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대화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런 대화가 저는 그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고 또 사회문화적 교류 차원에서도 좀 더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 또는 국제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우려나 또는 제안을 전달할 수 있는 인물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남북 간의 대화는 물론이고 북한의 인식을 북한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북한이 무슨 의도를 갖고 이러한 그 도발적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와 같은 인적 교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 전직 장관이라든지 또는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대화의 채널을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북한 방문이라든지 제3국에서의 북한 인사들과의 그 만남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카드, 협상 카드나 또는 대화 전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는 그 정도일 줄 몰랐는데 남북 간 대화 채널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공식적인 교류 채널은 없지만 최소한 뭐 한라인 정도는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 없어서 무슨 예를 들어서 북한 어선이 표류해서 어민들이 떠내려오면 다시 그분들을 되돌아가게 하는 것도 다른 채널이 없으니까 그 판문점 혹은 뭐 휴전선 근처에서 그 마이크를 대고 대북 방송하는 마이크에 대고 어디로 나와라 이렇게 대화하고 있다면서요? 휴대용 확성기 같은 걸 들고 말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전화 채널 하나 없으니까 지금 서로 마이크 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원시 시대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이제 지금 우리가 휴대전화로도 통신할 수 있는 시대인데 지금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휴대용 확성기 들고 서로 얘기하고 받아쓰고 또 전달하면 우리도 받아 적고 이런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매우 불안정한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남북 간의 지금 군사적 긴장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세계 유례를 찾아볼 정도로 군사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저는 중국 측이 최근에 했던 한반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에서 북한과의 무력 충돌은 우리에게는 거의 재앙과 같은 것이고요. 특히 뉴욕타임즈에서 대북 정책에 현재로서는 마땅한 카드가 없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는 매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기존의 제재도, 그다음에 대화도, 또 압박도, 중국의 동참도, 또 군사적 수단 이런 모든 한 5가지 수단을 검토해봤지만 그 어느 것도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5가지 모두가 효율적이지 않지만 5가지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더 이 상황 자체를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 군사적 옵션이라든지 또는 제재와 압박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한 수단을 다 총동원 하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동안은 서로 아무런 대화 없이 그냥 압박만 하고 있었고 정책이랄 게 없었죠. 그냥 압박만 하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대화 채널도 필요하고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중요한 합의는 어쨌든 우리 한국 정부의 주도성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합의해낸 거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과거 우리의 대북 정책이나 외교안보 정책은 그저 미국 따라가기밖에 없었죠. 미국에게 막 코드를 맞추는 것. 근데 미국의 이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한미동맹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같이 한 측면도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 워싱턴의 생각과 서울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일정 정도 주도성을 갖고 워싱턴을 설득해서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우리의 입장,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저는 한미동맹이 그런 차원에서 서로의 의견을 관리하고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고 그것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북한의 ICBM 발사는 한반도 상황이나 매우 위기이지만 거꾸로 이 상황이 새로운 지금까지 그냥 너무 북한의 상황을 단순하게 또는 정책의 순위를 뒤로 밀었던 미국이 보다 정책 순위 우선순위를 끌어들이면서 높이면서 대북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전략적 서구와 함께 적극성을 보인다면 의외로 저는 이 해결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ICBM이든 아니든 미국이 아니라 우리 주도로 대화 채널을 열어야 한다. 여기까지 오늘은 정리하고 다음 스튜디오에 모시고 지난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난리 있지 않습니까? 뒷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2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100년 이상 살 수 있는 전수 어종 캐비아를 낳는 어종으로 더욱 유명한 철갑상어.
이 철갑상어를 진액으로 만들었다는데 그 이름하여 사랑어. 오메가3, 필수아미노산, 각종 미네랄, 콘드로이친 등 100년 장수 철갑상어를 진액으로 한컵에. 좋다 좋아. 철갑상어 진액 사랑어. 스테미너가 콸콸콸. 검색창에 사랑어. 오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정수 가지. 와, 우리 말 타러 가는 거야? 그렇게 좋아? 고민하지 말고 장수로 오세요. 온 가족이 즐기는 승마 체험과 국내 최대 규모의 말역사 체험관 등 장수에는 정말 볼 것, 누릴 것들이 넘쳐난답니다. 말의 심장 소리를 직접 느껴보는 장수에서의 하룬 여행. 장수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주말 여행은 장수로. 승마 체험 예약은 063-350-5486. 자, 뉴스공장에서 가장 별명이 많은 분입니다. 예. 악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주에 한참 별명 가지고 얘기하느라고 내용도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경우가 그걸 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왜 저를 그렇게 쳐다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제가 그랬어요. 네. 내용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냐? 제 잘못이 아니었죠.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각종 아이디어들을 다 토해내야 된다. 그 아이디어라는 게 뭐 결국 뭐 중손이 어쩌니 그런 그 재밌으셨어요? 중소마왕. 네. 중소마왕 정도로 해놓고요.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오늘 주제는 뭡니까? 어제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관한 재판이 있었는데 뭐 재판은 계속 되고 있는데 안종범 전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죠. 네. 그래서 특검에서 7시간 가량을 증인 신문을 했고 이어서 변호인단이 반대 신문을 했는데 신문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부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증인에 대해서 이틀 계속해서 할 정도로 그러기는 잘 안 하는데 처음인 걸로 지금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는 처음인 걸로 그렇게 알려졌고요. 어제 뭐 법정이 그야말로 사우나가 됐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그러니까 지금 417호 대법정 하나 있는 거는 이제 전 대통령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밀려서 소법정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소법정. 네. 에어컨 능력에 대한 지적입니까 지금? 아니 그건 아니고 그만큼 이제 세간의 관심사 뭐 삼성 관계자들 취재진들 많이 몰려가지고. 소법정이면 50명도 채 안 들어갈 텐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럴만했죠. 중앙냉방이라. 제가 자주 앉아봐서 알죠. 근데도 앉아보고 작은데도 앉아보고. 저기 공장장에 앉을 때는 사람이 그렇게 몰리진 않았잖아요. 무슨 소리 꽉꽉 찹니다 항상. 그래요? 네. 자랑스러우세요? 아니면 기자들 잡혀가나 안 잡혀가나 모르고. 자, 한 번도 잡혀간 적 없다. 다시 말씀드리고. 근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종범실록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안종범 수척의 증거 능력을 가지고 다퉜다면서요. 63권에 이르는 그야말로 꼼꼼한 메모,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기록을 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더 나가서 본인이 정리한 내용까지 들어있는 수첩인데 거기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 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그 삼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특검과 변호인단이 이제 그걸 가지고 집중 추궁을 했는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첫 번째로 이거를 증거로 쓸 수 있느냐를 다투고 그다음에 쓸 수 있다면 이게 과연 믿을만 하냐를 다투어야 되는데 일단 변호인단에서 이걸 아예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부터 하고 시작을 했어요. 이재용 부회장 쪽에 변호사들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형사사건 전문가들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돈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최고의 변호사들도 구축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기발한 법논리나 혹은 빈틈이나 혹은 뭐 생각지 못했던 걸 잘 들고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어제 이제 언론 기사를 쭉 보다가 기사들 어디를 치고 들어왔습니까? 이런 기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냐면 안종범 전 수석이 정말 박 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다 적었다. 라고 써가면서 그냥 딱 느끼기에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증거였구나. 완벽한 증거네. 그렇죠. 발목이 잡혔네. 그게 완전히 반전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른바 전문 증거라고 하죠. 들은 얘기다. 그러니까 이런 이게 들은 이야기다. 뭐냐면 그렇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머리가 좋아요, 확실히. 확실히. 저도 이거를 이거를 그렇게 돌릴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게 법정이 근데 그 논리를 들어주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논리인 거죠. 전문 증거라는 게 이제 그런 얘기라는 게 그렇게 치고 나올 줄이야. 증인들이 누군가 출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김호준 공장장이 고깃값을 떼먹고 도망갔습니다. 식당에서. 네. 라고 이제 출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 네. 밥값 안 내고 도망가면 사기죄거든요. 네. 근데 그걸 그럼 양지열 좋은 예네요. 예, 네. 양지열 당신이 밥이 아니라 고기 먹다가 도망간 걸로 해주세요. 네. 아, 제가 그래서 고깃값 떼먹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예. 예. 그게 그렇게 중요하세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증인으로 나선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판사가 물어보는 거죠. 양지열 당신이 봤습니까? 직접 봤어? 전에 들었어. 네, 그러니까 제가 본 건 아니고 네. 그때 당시에 뭐 정모 PD랑 뭐 이모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전문이라는 건 전에 들었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제가 본 건 아니잖아요. 전문적 할 때 전문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이제 법원에서 판사가 그러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보지도 않은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걸 봤다는 정모 PD랑 이모 작가를 불러라. 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맞습니다. 저희가 그걸 봤고 우리가 그거를 양지열 변호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야 비로소 김호준 공장장이 고깃값을 떼먹고 달아났다는 증언이 성립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은 증거로 채택 전문 증거 배제인가요? 뭐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아세요? 진짜. 제가 법조인이에요, 제가 거의. 왜냐하면 저도 전에 들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법정에 다투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전에 들은 거는 법정력이 떨어져요. 원칙적으로 못 써요. 원칙적으로 못 쓰고 반드시 본인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걸 그대로 고수를 하면 그래? 그러면 안종범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이 얘기한 걸 그대로 적었으면 박 전 대통령을 불러서 얘기했냐라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은 안 했다고 할 거라면 그러면 안 했다고. 이게 완전히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치고 들어간 겁니다 지금. 예. 그렇게. 아니 당신은 그냥 들었을 뿐이잖아. 근데 상황 자체가 보통은 이렇게 정말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저 사람 말 못 믿겠습니다 라면서 따지는 건데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건의 당사자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걸 들이대면 안 된다고 보는 게 법 정신이 어긋난다고 저는 준법조인으로서 주장하는 것이 이건 보통 어떤 사건을 목격한 사람 또는 진짜 목격했어 안 했어를 따질 때지 지금은 사건의 목격이 아니고 사건의 당사자가 말해준 걸 그대로 기록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전문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도 이게 어쨌든 형식적으로 놓고 보면 거기에 그렇겠죠.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 논리로는 그렇게 치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법원이 이걸 받아준다고 하면 이게 하여튼 근데 가끔은 법리라는 게 이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실제 상황을 맞추다 보면 전혀 예상치 않은 상황에도 그 법이론이 들어맞아 드는 경우가 있는데 놓고 따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근데 특검에서는 주장을 하기를 얘기한 대로 안종범이라는 사람이 그냥 어디 가서 길 가다가 박 전 대통령이 막 얘기를 하는데 저런 얘기를 하네 하면서 적은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게 맞는 자기 얘기죠. 일하려고 열심히 받아 적은 건데 기록한 겁니다. 그걸 기록. 어떻게 그 전문 증거를 따지느냐라고 그렇죠. 맞습니다. 하고 있어요. 이제 판사는 오늘 증인신문까지 해본 다음에 정한다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물론 뭐 판사는 어디까지나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기 전까지는 중립적으로 그렇죠. 변호사의 법논리도 충분히 듣고 검사의 논리도 들어봐야 되죠. 근데 저는 이 경우에는 검사가 말하는 게 너무 상식적이고 이번에는 검찰 편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왜냐면은 저는 그렇죠, 사실은 그 이상의 비유가 없다고 보는데 안종범 수석이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저쪽 걸어가고 대화하는 걸 내가 옆에서 들었어. 옆에서 들었어. 공원에서 앉아. 그런 목격자인데 직접 듣지는 못했고 들은 사람한테 들었어. 이럴 경우에나 전문을 들이대는 거지. 당사자가 말한 걸 기록은 기록물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검찰이 주장하고 있어. 근데 이제 맞죠. 이게 만약에 증거로 못 쓰일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다 무너지죠. 아예 수첩은 다 빼고 이제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 얘기는 증거로 쓸 수가 있어요. 여전히. 그러면 정말 이재용 부회장은 석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되면요. 그러니까 이 내불죄로부터 벗어나면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벗어나고요. 사실은 무너지죠. 최순실도 벗어나는 겁니다. 국정농단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있긴 있죠. 직권남용에서 끝나겠죠. 자잘한 것들이 5년 남죠. 이하에서 끝나겠죠. 자잘한 것들 남죠. 집행유예로 나오죠 그러면. 그렇죠. 최순실도. 그런 상황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탄핵을 왜 했어요? 왜 저한테 시위를 하세요? 갑자기 촛불을 들려고 그러시네요 여기서. 아니 저는 최근에 삼성에서 낸 물론 변호인은 최선의 법. 그러니까 뭐 변호인의 역할이니까. 그렇죠. 최대한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영리하게 해야 되죠. 이제 결국은 판사가 잘 판단해야 되는데 최근에 왜 말세탁 관련해가지고 이거 말세탁이 이렇게 매매 계약 해지. 해제. 처음 듣는 거예요. 매매 계약 해제는 저는. 말 매매 계약 해제. 그것도
말 매매를 했는데 9개월 있다가 해제 이런 건 처음 듣는. 근데 그것도 계약서를 해제 계약서만 냈어요. 원 계약서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럼 월 계약서에 9개월 이후에도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이 있거나 9개월 동안은 판매할 수 없다고 하거나 그래야 줄곧 주장할 수 있으니까. 어찌됐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말까지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말도 데리고 들어왔어요. 재구입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충분히. 문제는 재구입했다는 걸 특검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물론이죠. 어떻게 증명을 하겠어요? 그러면 삼성은 9개월 동안 줄곧 자기 것이었다는 걸 입증해야 되거든요. 근데 쌀씨도 말은 팔아버렸어요. 이미 줄곧 자기 것이 아니었고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게 입증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해봐야 소용없고 제가 하려고 하는 말에 특검이 해야 되는 제가 일이고.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할 말의 핵심 뭐냐면 삼성의 이 변호인단이 참 열심히도 하고 새로운 논리도 많이 개발해내고 유능해요. 분명히 저도 변호사로서 인정을 해요. 이런 여기서 전문인 등장할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 정말 헛절 팍팍 치고 들어가는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본 논리로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일 수도 있어요. 뭘 파고들었냐면 안종범 주석이 워낙 박 전 대통령이 말을 빨리 하니까 단어 위주로 적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어 위주로 적어놓다 보면 주어 수로가 빠져 있으니까 거기에 뭘 끼워 넣느냐에 따라서 말이 완전히 기억을 재구성할 때 이게 안종범 수석의 기억에 의존한 것이고 자신이 이렇게 해석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로 예를 들어서 김어준 고깃값 써놓으면 고깃값을 냈다는 건지 떼먹었다는 건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파고들고 있어요. 거기다가 안종범 주석이 무슨 얘기를 시작하냐면 기억이 안 난대요 이제 또. 안종범 수석은 가만 냅뒀겠습니까? 그렇죠. 하도 많은 얘기를 박 전 대통령이 쏟아내는 바람에 빨리빨리 적느라고 단어로 적었고 일부 사실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까지만 나온 얘기로 봤었을 때는 합병 절차와 관련돼서는 본인이 한 얘기가 없다라는 쪽으로 지금 입장을 바꿨어요. 도움을 준 적도 없고. 자,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 왜냐면은 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고리가 이재용 부회장이거든요. 뭉칫 돈을 준 주체가 삼성이기 때문에 그게 대가성이 있고 뇌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이 재판 가장 핵심 당사자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정유라 다 묶여 있는 거거든요. 다 묶여 있죠. 운명 공동체인데 근데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변호인단을 구성했고 변호인단 구성에 사실상의 제약이 없는 금전적 제약이든 없는 삼성 쪽에서 가장 강력하게 치고 들어와서 이재용 부회장을 빼내려고 할 것이라는 건 그러니까 예상했던 바죠. 한 법무법인이 선임이 돼 있지만 보통 이렇게 해요. 법무법인 한 군데가 대표로 나가 있고 뒤에 이른바 코치라고 해야겠죠. 각 법무법인들의 그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리포트를 받아요. 그러니까 한 법무법인이 아닌 정도가 돼요. 이런 정도 사건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형사사건 특히 뇌물죄와 관련해서 속된 말로 콧방귀 좀 낀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뭔가 지금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냥 방귀깨나 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콧방귀가 아니라. 그런가요? 하여튼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제가 오늘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부정적 전망을 했다기보다는 삼성이 지금 상황이 지금 그만큼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삼성이 최전선에서 굉장히 잘 싸우고 있다. 삼성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죠. 특검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실 재판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결국은 특검 입장에서는 이 삼성의 변호인단과 싸우는데 좀 버거워하고 있다. 잘 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싸우고 있지만 워낙 일이 많으니까 지금 대통령도 있고 그래서 저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안은. 그리고 왜 삼성이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논리 중에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보도가 없어요. 잘. 그게 되게 이상한 게. 진짜 이상하죠. 진짜 여기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되게 이상한 게. 저도 혼자서 얘기하거나 기사들을 막 찾다 보면. 없어요. 없다기보다 변호인단의 발언들이 더 많이 눈에 띄어요. 거꾸로 변호인단의 주장만 반론이 나왔다. 이렇게만 나오지. 그게 왜 특검에서 이런 식으로 주장했다는 걸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제가 특검은 한 줄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거 재판에 들어가 앉아 있어야 되나 이거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 들어가서 앉아 계세요 그러면. 저는 무슨 일을 하라고. 왜냐하면 분명히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도. 특검이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쪽 주장도 보도할 수 있죠. 그러면 충분한 반론을 같은 비율로 싣거나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상해요. 제가 아침에 본 것은 안전수석이 수첩 내용을 인정했다라는 취지로 나온 언론 기사는 한두 개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삼성 그 해제했었습니다. 계약 해제. 진짜 웃긴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짚어주는 데가 없어요. 아니 짚어주는 데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왜 해제되는지를 짚어주는 데는 많아요. 해제됐다는 취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삼성 측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 측의 주장을 광고해 주는 건데 그 주장이 왜 이상한지 혹은 허점이 뭔지를 짚어주는 데가 왜 여기 뉴스공장밖에 없는지. 저도 이런 얘기에 삼성 광고를 못 받고 있나요? 이런 얘기에 동조하고 싶지 않은데 예.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찾아보니까. 그렇다니까요. 이 삼성 주장 중에 말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어요. 여기서밖에 안 다루고 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난주부터. 자, 오늘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자,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의 공방이 예사롭지 않다. 여기까지. 네, 힘내라 특검. 오늘은 중망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잘하시면 대망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불친절한 AS. 오늘 2부 시간에 노회찬 대표의 분무기 대장균 발언이 아주 화제입니다. 예, 빵빵 터져서 관련한 문자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코너 너무 짧다, 빵 터졌다, 버스 안에서 터졌다, 지하철에서 터졌다. 많이 터졌네요. 네. 터짐 사태가 있었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혹시 비싸서 인터뷰를 못하는 건가요? 당연히 접촉했죠. 당연히 접촉하였으나, 네. 조선일보가 초청했기 때문이겠지만, 네. 그것도 이제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했을 걸로 예상되는데, 그러다 보니 타사 인터뷰는 모조리다, 예, 차단되고 있습니다. 안 해봤겠어요? 네. 송중기 씨와 송영기 씨가 10월에 결혼한다는데, 예. 이걸 왜 줬나 했더니 결혼한다는데 5035에겐 여러모로 힘든 여름이겠네요. 네. 송중기 씨 팬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런 문자를 네, 보냈나 봅니다. 중일 아들이 김어준 공장장 닮았다고 해서 충격을 먹었어요. 참고로 저는 아빠가 아니라 엄마예요. 그 중일 아들을 후드로 패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건너뛰었죠. 지난주 왜 건너뛰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중요한 일이 있었겠죠 뭐. 원정호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 과학 팟캐스트 부동의 1위 2,500만 다운로드에 빛나는 과학하고 앉아있네 진행하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짧아지고 있는 원정호입니다. 네. 일단 공장장님 화나고 난 다음에는 네. 뭔가 재미가 없어요. 제가 재미가 있어도 공장장님이 네. 화가 나 있어. 그렇죠. 삼성 때문에 화가 나기 때문에 네. 화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안 웃기려고요. 이거는 안 웃길까봐 미리 약을 치는 거잖아요. 네. 해봐요. 내가 웃어버릴 테니까 아주. 왜 지난주에 현재 구속 중인 그 김모 씨가 자기가 뭐 왕정시대 같았으면 망한 나라의 도승지다. 그래서 사약을 받아봤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렇습니다. 네, 사약.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약. 예. 그 말을 하셨죠. 사약을 받겠다고 해놓고 네. 그 뒤에 건강에 안 좋으니 빨리 풀어달라고. 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신데. 네.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좀 알아보자. 사약. 사약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사약. 그렇죠. 죽는 약이라는 뜻이죠. 정작 이게 뭔지 잘 몰라요. 내용물이, 합성물이 뭐냐, 이게 도대체. 기본적으로 죽는 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죽을 사자가 아니에요. 그걸 걸 줄 알았더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이 사약이란 것은, 하사할 때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임금이 하사한 약이니까. 네. 굉장히 뭐랄까요 약오르는 그렇죠. 네. 사약을 보약으로 주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예, 사약이라고 하면 전부 사형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주는 약이라는 이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기꺼이 마시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사약을 받으면은 이제 임금 계신 쪽으로 4번 절을 한 다음에 이렇게 먹어야 되는 영광스럽게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네. 위선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게 또 딴에는 그때는 나름 그 의미가 있었던 게 일단 사약은 임금만이 내릴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아주 지체 높은 사람만 먹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잡범, 뭐 사기꾼, 도둑 이런 사람들은 먹을 기회가 없는 약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교수형이나 참수형을 당하게 되시죠. 그나마 사약이 그러니까 품위를 유지하면서 죽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목을 유지하고 네 시신이 온전하게 남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목이 효수돼서 걸린다든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고맙다. 체면을 차려주는 사용법이다. 그리고 우리 뭐 신체 발부, 수지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신체를 온전히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사대부한테는 그 안에 내장은 말이 아닌 상태로 갈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안 보이니까. 겉모습은 유지한 채로 간다. 네. 예. 그래서 시신을 수습해서 이제 장사를 지낼 수도 있었어요. 저 시절에는. 자, 그런 의미에서 하사하는 약이다. 고마운 줄 알아라. 고마운 줄 알아라. 그러니까 자기가 뭐 사약을 받겠다 이런 식의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이건 하사해야 되는 거지. 예. 저한테 목을 치지 말고 사약으로 주실래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굉장히 건방진 거고. 그리고 건방진 거. 사약을 내놓으라는 자체가 건방진 것이다. 내게 사약을 하사하거라 이런 얘기니까. 나에게 사약을 하사하거라. 예. 그리고 죽을 사자로 착각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사약은 어떤 약이었나?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사약을 먹는 즉시 피를 토하며 쓰러지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서. 청산가리 정도 돼야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 사실 청산가리조차 그렇지 않고요. 피를 토하게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간단한 물건이 아니라서. 간단한 물건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황산이나 염산 같이 뭐 신체 조직을 태우는 물질을 먹지 않으면 산. 예. 바로 이제 식도 기도를 다 태우니까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고요. 실제로 사약을 먹으면 즉사하지 않고 꽤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때론 한나절이 걸리기도 해요. 한나절? 네. 그게 이제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드라마 속에 먹자마자 피를 토하는 건 또 과장이군요. 다. 뭐 완전히 잘못된 얘기고. 피를 토하지도 않을 수도 있겠군요. 실제로. 피를 아예 안 토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조용히 이렇게 얌전하게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러면 마시고 수면 중에 죽는다. 뭐 이런 거에 고통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고통은 느끼는데요. 천천히 오래 느끼게 돼서 오히려 힘듭니다. 그거 안 좋네요. 네. 저는 목을 쳐달라고 하겠습니다. 참수형은요, 실제로는 영화와는 달리 한 3번쯤 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요. 저는 목이 두꺼워서 4번. 안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자, 그럼 이건 뭘로 만드느냐. 사약의 제조법 자체는 공식 기록엔 안 남아있어요. 그래요? 네. 그렇겠죠. 예, 그치. 왕의 비법이겠죠. 그렇죠. 아주 특별한 경우니까 실제로 사약을 먹고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조정의 내의위원회에서 담당했다고만 알려져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다양한 독초들이 쓰였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사극에서 나름 익숙한 비상이란 물질이 있습니다. 비상이 뭡니까? 비상을 들고 다니다가 뭐 먹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비상이라는 거는 이제 이름만 들었지 잘 모르실 텐데요. 독극물인 비소 성분이 든 돌을 데워서 그 증기를 결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즉 비소인 거죠. 그럼 독약 맞네요. 비소. 예, 비소. 비소는 원자번호 33번. 예로부터 독약으로 많이 쓰였는데 얻기도 쉽거니와 많은 약을 먹으면 식도와 위, 장, 신장에 이제 치명적인 장애가 일어나서 금방 죽게 됩니다. 그래도 몇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요. 장애 이상이 생겨 죽는 것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피토하고 죽게 된 이상이 아니죠. 한편으로 조금씩 천천히 쌓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암살의 기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소가 많이 쓰였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장기의 만성적인 질환도 생기지만 암을 또 일으키기 때문에 자신이 왜 죽는지 모르고 죽는 거죠. 그게 이제 나폴레옹이 유명하죠. 나폴레옹이 비소로 인해 암살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비소 중독으로 죽었다 뭐. 네. 실제로는 그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돼서 한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머리카락에서 비소가 검출돼서 암살됐다고 했거든요. 근데 독살보다는 그 벽에 칠한 녹색 염료 이 벽지 색깔 거기에서 비소가 흘러나와서 죽었다는 게 요즘은 이제 지배적인 생각이에요. 네. 자, 이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 지금까지는 대충 재밌는 부분도 있는데. 네. 결론을 어디로 향해 할까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정보. 웃었어, 2번. 그러게 말이에요. 아무튼 간에 이 맹독성 광물인 비소가 주성분이 사약이다. 예. 근데 누구에게나 듣던 게 아니에요, 이게. 내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사약이 몸에 맞아. 안 들어. 네. 사약 몸에 맞아가지고. 예.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2 케이스가 있는데요.
사약 체질이라고 할 수 있는. 사약 체질. 조선 명종 때 임형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실록에 남아 있는 실화입니다. 네, 이거는 완전히 기록에 남아 있는 건데 이분은 원래 이제 호걸이긴 한데 사약 16사발을 먹었어요. 한 사발로 안 됐어. 이게 아마 액체로 따져도 거의 치사량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 잔 마시고 별 이상이 없습니다. 한 잔 더 먹어라. 또 먹고. 너는 몸이 크니 또 먹어라. 또 먹고. 그래서 16사발을 연속해서 계속. 그래도 죽지 않아서. 그래서 죽지 않았어. 2사발을 더 먹였는데. 18. 그래도 안 죽어서. 결국 밧줄로 목에 걸어서. 예. 아니, 치사하네요. 이 정도면 살려줘야 된다? 임금이 하사한 방식으로 안 되면 그걸로 끝이어야지. 예, 그게 원래 이런 일이 가끔 있어서 사약을 엄청 많이 가져가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시 가서 가져오는 동안은 며칠 살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유명한 분은 이제 숙종조의 송시열이라고 유명한 학자 계시죠? 아, 송시열. 네. 학자. 예. 이분은 평소에 비상을 약으로 먹던 체질이었어요. 그래서 2사발을 먹고도 약이 듣지 않고요. 그래서 불러내서 원래 약을 먹고 방에 들어가거든요. 안 죽으니까 불러내가지고 3사발을 원사실 시켰습니다. 3사발을. 그래서야 목숨이 끊어졌다. 3사발. 예. 어쨌든 그분은 그 약이 효과가 있었고 그 18사발 경우에는 기록적이네요. 그건 좀 정말 이상한 케이스죠. 아무튼 이런 경우들을 보면 확실한 죽음을 위해서는 사약이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제조법도 모르기 때문에 제한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독으로 말하자면 사실 비소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인 것이 많습니다. 흔히 청산가리라고 불리는 시와나 칼륨. 그리고 또 공장장님 비슷한 외모로 유명한 그 옴질리교의 교주 아사하라 쇼코 있잖아요. 아니라니까 진짜로. 이 얘기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공장장님 수염 깎기 전에는 살인가스를 썼잖아요. 이게 살인가스가 사람 죽이는 살인가스가 아니고 살인가스입니다. 네. 살인가스입니다. 독성이 청산가리 500배 다른다. 아주 독한 물질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사약은 본인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핵심은 그거네요. 참고하시고 사약을 하사라는 것은 대단히 건방진 그렇습니다. 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나쁜 태도는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약에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참고로 앞부분을 못 듣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김인춘 비서실장이 사약을 먹고 죽을 일이다라고 했던 멘트 때문에 이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다만 그 말을 한 다음에 하지만 나이도 먹고 건강이 안 좋아서 내보내달라는 이야기로 이어져서 빈축을 샀던 스토리였습니다. 자, 원종훈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